그래서 소스 선생님, 많이,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질문하세요. 예, 예, 저번에 그 나눠준 자료 중에 예, 그 17세기까지의 3페이지 그 네네. 주신 자료 중에요. 예, 예, 예. 한반도에 유입된 그 명말의 명산 네, 판화집을 수용하여 진경산소의 형식과 양식을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예, 네네네. 선생님 책에 적어 주셨는데 네네. 그 판화를 수용하면서 네. 어떻게 그 겸재 선생님 그림에 스며들었는지 그런 거 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예. 그림이 있는지 아, 예, 예. 예, 제가 좀 예. 궁금해서요. 아, 오늘 몇 칸 나옵니다. 제가 아, 네. 많이 넣었다가 너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했는데, 예. 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이라는 명승 명소가 어떻게 한국 미술에 이미지화 됐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작품과 더불어 한번 역사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겸재정선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금강산 전시는 18세기 겸재정선부터 21세기 동시대 작가의 작품까지 다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역사적 맥락을 짚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죠. 요게 작은 불합판인데 요것보다도 작은 불합판인데 지금 굉장히 좋은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끝날 때쯤에 말씀드리고요. 여기 앞면에는 이렇게 아미타와 팔대보살이 있고 이게 나무판에 금으로 그린 거 뒷면에 그러니까 지장보살과 단무갈보살이 있다. 여기에 금강산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엎어져서 절을 하고 계시는데 태조 왕건이다.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이 왜 절을 하고 있느냐? 고려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웠는데 세우기 전에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금강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여기 단무갈 보살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세우는 나라가 잘 될 거다라고 축복을 해줘서 태조 왕건이 감사해서 절을 했다. 이거는 절대로 육안으로 안 보이고요. 그림 이미지 자체가 너무 세밀하고 작아서 돋보기나 핸드폰에 카메라를 켜서 줌을 해야지 보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태조가 왕건이고 요 구석에 이걸 그린 승려 노영도 이렇게 이름을 써놨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를 배점이라고 하고 여기에 세워진 절이 정양사다라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네, 그게 어디에 나온 기록이냐?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태조왕건이 금강산에 오르던 산입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고 뭐 어쩌게 해서 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점이라고 했고 이곳에 정양사를 세웠다. 네, 지금 정양사란 사찰은 6.25 전쟁 통해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게 고려 때부터 이렇게 금강산이 불화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간단하게 이미지화 되는데 금강산의 함의는 뭐냐? 동아시아의 성지다.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거길 갔다 오면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여행객들도 이미 조선시대 때 한국에 들어오면 금강산을 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무슨 때가 되면 금강산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고도 많이 났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비들은 금강산 여행을 할 때 절대로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가마나 말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굴러 떨어지면 어,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그런 금강산을 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을 땐 어떻게 했느냐? 금강산 그림을 사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것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그 유명한 겸재정선이다. 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재정선을 지난 시간에 일대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단톡방에 보니까 다녀오셔서 어,
포항미술관을 다녀오셔서 어, 점경 인물만 찍어서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들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경제정선의 폐하사적인 공헌도라고 한다면 뒤에 한마디로 정리하겠지만 진경산수화의 형식과 양식을 완성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경은 아까 이성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경과 다른 거다. 실경은 실제 경치를 그린 것이지만 진경은 실제 경치를 토대로 화가가 화면에서 자연 경관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진경이 여기서 갑자기 또 한자를 제가 경치 경자와 경계 경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 경자로 쓸 때는 이왕이면 써보죠 뭐. 이게 지금 PPT라 한문 호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계경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앞서 말한 진경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의미, 실제 경치를 그리되 그것을 화가가 화폭에서 재구성한 거라면 이 진경은 좀 더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단어가 언제부터 유통이 됐느냐? 겸재정선이 활동하던 18세기 전반부터입니다. 문집에서 17세기 후반도 제가 못 본 것 같고 아직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아제 조영석이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맨 먼저 썼니 많이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 단어가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돼서 언제 우리나라 학계에 정착이 됐냐면 1960년대 누가 간송파가 최한수 선생님이 1960년대 민족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음, 한국적인 걸 찾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조선시대 회화 중에서 부각된 게 김홍도의 풍속화와 이런 진경산수화류들이에요. 예. 이게 조선왕조 전체로 봤을 때 주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식은 초상화이고 고사이무라 쪽이고, 이거는 이 시대에 핫하게 나온 트렌디한 한마디로 말해서 고사인물화나 초상화가 밥이라면 한식이라면 금강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 입맛에 맞는 파스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트렌디한 그림이었죠. 그 트렌디를 만들어낸 게 경제정선이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진경산수화라는 장르가 확립이 됐을 때 거기에 가장 부합된 소재가 금강산이었던 거죠. 예,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아시아의 성지라는 담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방에 금강산 그림을 붙여놓으면 이 공간이 금강산이 되는, 제가 여러 번 와유물로 유통이 됩니다. 와유물로. 예, 와유의 시각물로 유통이 되죠. 어쨌든 다시 정선으로부터 돌아오면 정선은 늦게 이렇게 화명을 얻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젊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하지 못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 최소한 3번 금강산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711년, 1712년, 그 다음에 이제 늙음하게. 음. 그런데 문헌에 남아있는 금강산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있는 작품, 그 다음에 현존하진 않지만 문헌에 남아있는 것이죠. 특히 요 경우, 1712년은 갔다 왔다고 돼 있는데, 그림은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고, 대충 지금 남아있는 국박소장품, 단송소장품, 이거는 지금 현재 용인에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다 전시가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정선이, 그냥 본인이 친한 친구와 그림을 한 치 없이 나눠 갖기 위해서 그런 어떤 본인의 의지로 그린 그림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있다. 그래서 용인에 가셨을 때 이 그림은 주문용일까? 이 그림은 그냥 우정용으로 그린 걸까? 이런 거를 한번 머릿속에 넣고 그림을 보시면 다르게 볼 거다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금강산 그림만큼은 전부 다 주문용으로 봅니다. 누군가 같이 가자고 해서 음, 그려받은 것들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여러 작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몽도가 정선이 셀렉됐다라는 건 그만큼 그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작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나는 못 갖고 오고 이 그림과 요것과 해약전 신청 나이 차이가 거의 더블로 나죠.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때 그 나이에 따라서 그 기법이나 테크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이 그림은 이제 신묘년 풍악도첩이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서문이 써 있어요. 예, 여기 해서 명주 바탕 풍악도 13폭은 우리 고조부 백석공이 금강 내 명산을 두루 답사하면서 그린 거다. 난 어렸을 때 이런 걸 봤는데 다시 보니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구나. 왕유의 얘기죠. 시중화, 화중시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 백석공이 누군지 이제 밝혀졌죠. 밝혀져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이 사람일 거다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신 누구라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주문을 받아서 그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강산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빨간 라인 여기서부터가 금강산 시작으로 해서 내금강, 외금강, 외금강, 그 다음에 해금강입니다. 해금강. 음, 해금강인데 이 지도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근대기에 들었으면 신금강이 다시 생겨요. 이 부분을 신금강으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분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신묘년 풍악도첩. 음, 그 지금 현재 용인 호암미술관에 가시면 제일 입구에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방으로 안에 들어가시면 요것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금강래산 총도라고 작게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에필로그식이고 그 다음에 단발령이 있고 장안사가 있죠. 장안사가 있는데 이걸 단발령부터 먼저 살펴보면 단발령은 여기에요. 금강산 령은 아니에요. 금강산 구역은 아닌데 이 단발령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올라가면 령이니까 고개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금강산 12,000봉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금강산이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색칠을 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장안사거든요. 장안사 입구에 무지개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무지개 다리. 그래서 이 무지개 다리가 장안사에 여기 장안사터 여기 음, 무지개 다리를 너무 비훈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니까 정말 속세를 벗어난 것 같구나 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가 왜 단발령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올라가면 이 봉우리가 다 보이니 그 즉시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되고 싶다 라는 의미로 단발령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그렸고 그다음에 이게 장안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전체 지도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게이트입니다. 음, 그리고 이 신묘년 풍악도첩의 특징은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다 지명이 적혀 있어요. 지명이. 네, 지명이 적혀 있어서 지도식 회화, 회화식 지도 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정선이 그린 금강산 그림의 여러 특징이 나옵니다.
일단 흙이 덮인 산과 바위산을 언제나 같이 그려요. 이것이 전도이든지 부분도이든지 간에.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요. 특히 전도일 경우는 이렇게 원형 구도를 많이 취합니다. 예. 그래서 흑산과 암산을 오, 음양의 조화로도 보기도 하죠. 음, 음양의 조화로 보기도 하고 특히 흑산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준법 가운데 미점준에 해당이 되고 이 바위산은 수직으로 쭉쭉 내리그으니까 수직준에 해당이 됩니다. 수직준에 해당이 되고 아무튼 그렇죠.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 있죠. 여기는 흑산이고 여긴 바위산이고 이쪽도 흑산이고 바위산이고 이걸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맞춰서 그려요. 음. 그래서 37살 무렵에 그린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막 열정이 느껴지게 그러니까 뭐랄까 여유라기보다 이렇게 몸에 각 딱 잡고 나는 열심히 그려야 돼 하면서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 시대에 연도가 남아있는 작품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박이 갖고 있어요. 네. 그 전에 이 십몇 년 풍악도첩 전에 피금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피금정은 어디냐? 금성, 김화 이쪽입니다. 금성, 김화 이쪽인데 여기 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 잠깐 옷깃을 풀고 쉬어가라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음, 여기에 정말 절친이었던 그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된 이병현이 이 동네 현감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선이 금강산을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서 가기도 했겠지만 금강산 여행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왔던 건 친구 만나러 왔던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병현이 이곳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장안사. 장안사보다 이 무지개 다리가 더 부각이 돼 있죠. 그 이듬해 1712년에 한 번 더 가거든요. 지금 그때 그림은 안 남아 있어요. 근데 다음에 갔는데 이게 홍수에 떠내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안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립니다. 이게 진경이죠. 이만큼 이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되고 불정대 해서 바닷가로 나가면 3일호, 3일포, 4선정 다 통합니다. 그래서 화랑이 이쪽에 염탐하러 왔다가 3일을 놀고 갔다. 화랑 4명이 삼국시대 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예, 실경. 그 가기 전에 백천교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요들이 여행의 주인 호스트들이죠. 그럼 그 당시에 가이드는 누가 했다? 그 지역의 승려들이 했다. 승려들이 길도 안내하면서 가마도 대신 들어준 거죠. 가마꾼 역할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요 그림도 설명드렸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닷가로 올라가면 총석정이 나옵니다. 총석정이 나오는데, 음, 이렇게 실경이 생겼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시중대까지 올라가죠. 음, 음.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백석공이라는 사람이 이 라인으로 여행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바닷가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경화 선생님에 따르면. 뭐 그런 연구도 나왔고, 백석공이 누군지도 밝혀내셨습니다. 얘가 백천교. 정교. 그래서 내금강을 주로 많이 그렸어요. 외금강은 몇 장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금강이 험준해요. 길도 잃어버리고. 예,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음.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학전 신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해학전 신첩은 1712년에
갔다 온 것을 토대로 그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1700, 그러니까 1711에 한 번 갔다 오고 1712에 두 번째 갔다 오는데 그때 그림이 없어졌는데 이제 한참 뒤에 나이 들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너무 나이가 들고 하니 1712에 내가 그림을 한 거를 본을 삼아 그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가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37세에 그린 임진년 해학 전시첩을 다시 그린 거거든요. 아까 보셨던 북박 신묘년 거에 비해서 어떠신가요? 딱 봐도 차이가 보이시죠? 일단 이게 피금정, 이게 단발령, 이게 장안사거든요. 이게 잘 구별이 안 되시면 이제 나옵니다. 잠깐 좀 뒤에. 이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거는 37살에 그린 것, 이거는 72살에 그린 것. 같은 듯 다른 듯 하시죠? 예. 이게 훨씬 더 섬세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그린 반면에 이거는 정말 말년에 모든 것을 다 득도한 듯이 그냥 툭툭툭툭 그렸죠.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고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는 맛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멀리감치 봐도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예. 또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이 신묘년 풍압도첩은 다 지명이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엔 지명이 그냥 제목만 있습니다. 제목만. 그런 차이가 있죠. 음. 물론 아직까지 흑산과 바위산의 대조는 그대로 갖고 와요. 갖고 오지만 음, 어떤 신참내기가 열심히 그린 듯한 느낌, 과제하듯이 그린 듯한 느낌이라면 이건 좀 벗어나서 편안하게 그린 것 같은. 예, 이렇게 달라요. 이거는 신묘년 풍압 1711년 36살 때 그린 장안사고 이건 72살 때 그린 장안사. 무지개 다리 또 있죠. 그대로. 음. 그리고 여기는 채색을 많이 쓴 반면에 나이 들어선 채색을 거의 안 썼어요. 채색을.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하신 이성숙 선생님의 화보, 판화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PPT가 아니라 딴 데 있어서 제가 갑자기 찾으려면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 설명이 될까요? 근데 이게 판화집이에요, 이게. 이런 산수 판화집이 17세기에 어마무지하게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계자원화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자원화전, 당시화보, 명산도 이런 책들이 명중기 이후 16세기, 17세기 그때 가장 중국에서 이렇게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했던 어느 지역의 강소성, 절강성 지역에서 이런 판화집을 만들어요. 이거는 경제가 좋지 않으면 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요즘 그 조선시대 판각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돈이거든요. 돈. 음. 그래서 이런 판화집을 만, 중국에서 만들면 누가 제일 먼저 이것을 갖고 와서 내 그림에 응용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예.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경제정선에 대한 환상을 깨게 된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전부 화보를 베꼈네.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그건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일종의 핫플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뭐랄까. 그 당시 얼리 어답터, 가장 핫한 정보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잠깐 좀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화보를 질문을 하셔서 혹시 제가 지금 찾는 와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그럼 제가 답변을 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십시오. 금강산을 음. 해악이라고 부르는 뭐 유래는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악이라고 그러니까 해금강과 바위, 그러니까 바다와
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불려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명승지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된다고 해서 해약 전신, 그러니까 바다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신을 전한다. 그래서 해약전신첩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와유라는 표현 쓰셨는데 네네. 모르는 분들은 있을 텐데 아주 그냥 살짝, 간단하게. 예. 예. 그러면 제가 PPT를 찾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의 4세기 때에 활동했던 종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종병이라는 분이 정치가 하기가 싫어가지고 엄친아인데다가 근데 정치는 하기 싫어서 산속에 숨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 그 당시에 재상인 은중감이라는 사람이 그 산속까지 찾아가요. 이 친구의 재능이 아까워서. 그래서 난세이긴 하나, 난세이긴 하나, 우리 같이 가서 정치를 해보면 어때? 그리고 꼬시는 거죠. 근데 죽어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산을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없게 되다 보니까 어, 집에서 그 젊었을 때 돌아다닌 산을 다시 돌아다니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 대신에 금강산, 아니, 한수화를 그려놓고 병이 들었으니까 누워서 볼 거 아니에요. 누워서 볼 때 마치 내가 그곳을 논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고 싶다 해서 나온 단어가 와유입니다. 누울과 놀유자예요. 설명이 됐을까요? 음. 그 해악에 대한 단어는 경제정선 이전에도 있는지 제가 찾아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안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식사하러 오셨을 때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음. 이렇게 판화집이 생겨요. 판화집이 생기는데 그걸 화보라고 합니다. 판화입니다. 판화. 판화인데 뭐 여러 가지 판화가 많아요. 여러 가지 판화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계자원 화전을 설명을 하자면 이건 저랑 굉장히 친숙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렸잖아요. 이거 보고 산수화 그리는 거, 이거 베끼는 연습부터 했어요. 예, 베끼는 연습을 하고 어, 뭐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거 베끼는 게 굉장히 촌스러운 학습법이다. 포스트 모던이 들어오면서 막 휘날리는 그림들을 그릴 때 이 내용이 수업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21세기에 다시 이 수업을 해요. 이 연습이 안 되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산을 그리는 방법, 나무를 그리는 방법, 바위, 강물, 집, 구도를 잡는 방법이 다 항목별로 다 돼 있어요. 산은 범관의 스타일, 미불의 스타일, 황공망의 스타일, 나무는 예찬, 조명부, 바위는 누구누구 스타일 있으면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화선지를 펼쳐놓고 산은 A 타입으로, 나무는 B 타입으로, 바위는 C 타입으로 해서 조합을 하면 제주가 곰발바닥 같아도 대충 하나의 산수화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보의 가장 큰 영향력은 다작이에요, 다작. 프로들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들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계자원하전에 인물상의 목록을 보면 점경인물, 중호 점경인물, 극소 뭐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고 이것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이 계자원하전에 있어요. 그럼 산수화를 그린 다음에 이 산수화에는 이런 인물상이 어울리겠다. 이거 그냥 집어 넣으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예. 그러니까, 예, 이 판화집을 제일 잘 이용한 사람이 겸재정선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아니, 강가 장면이다. 그럼 강가 풍경 그려놓고 요런 낚시하는 인물상 하나 집어넣는 거죠. 마치 스티커 붙이듯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이게 계자원 화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밑에 그림은 겸재정선의 산수화에 아주 작게 표현된 점경 인물들이에요.
이게 지금 호암미술관에 다 있어요. 그 누가 이거 올려주셨는데 점경인물만 찍어서.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 누가 올려주셨는데. 예, 편숙정 선생님이 찍어서 화보로 아시는 분인 줄 알았네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다 중국의 어느 화보, 이런 건 진짜 똑같죠. 예. 이렇게 그냥 응용한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화보에 등장하는 인물상은 중국 인물, 고전상인 반면에 우리 겸재정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조선의 선비로 복장만 바꿨어요. 복장만. 왜? 이들이 지금 논일고 있는 게 금강산이거든요. 이건 어디에 점경 인물이냐면 지금 겸재정선에 전시되고 있는 저희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서울대 박물관본 만폭동도의 인물상이에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게 화보입니다. 요거 지금 전시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똑같죠. 예. 음. 그리고 겸재정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가를 보면 심사정의 강상야박도 그 굉장히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집안이 청송심씨 명문가였는데 입시 부정에 연루가 되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집안이 몰락했는데 그래도 죽임은 당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먹고 살았던 보시면 밑에는 위에 사는 미우인 요렇게 이게 이 산이랑 똑같죠 윗산 이렇게 화보를 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밑에 나무는 요 나무하고 비슷하죠. 이거 두 개를 조합한 게 이 그림이에요. 음, 이런 식으로 화보를 활용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거는 강세왕의 벽어청소도거든요. 벽어청소 방심전. 그 심주라는 사람인데 계자원화전에 똑같죠. 이 그림을 토대로 그리되 옆으로 늘렸어요. 이게 화보의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제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야 돼서 이성숙 선생님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질문이 그 사이에 들어왔나요? 아, 네, 맞아요. 저는 그 화보에서 이렇게 뭐 A 타입, B 타입 이렇게 가는 거가 아바타 옛날에 요즘은 아바타 만드는 거 없어졌는데 과거 아바타 할 때 모자는 뭐 A 타입, 뭐 헤어스타일은 B 타입 해서 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공유 다시 하면 그러면 이 금강산 그림에서는 어떻게 화보를 활용했느냐 하면 이런 판화집 그러니까 당시 화보, 명산도 당시 화보는 당시만 추출을 한 거예요. 명산도라는 것도 있고 있거든요. 자, 비슷하죠. 아까 보셨던 미점으로 이렇게. 예, 이게 화보의 영향입니다. 음, 갑자기 금강산 하다가 화보로 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사실 이미지가 더 있었는데 좀 어렵고 얘가 딴 데로 튈 것 같아서 뺐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금강산으로 가면 비교를 하시라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음. 그리고 해학전 신첩에는 그 십몇 년 붕학도첩은 진짜 금강산인데 약간 금강산에서 벗어난 지역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화적연 같은 거. 어, 진짜 바위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화가 볏짚 화거든요. 볏짚이 쌓인 것 같은 바위가 있는 연못, 뭐 그런 거겠죠? 화적연, 이렇게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삼부연. 삼부연은 솥이 세 개 엎어져 있는 것 같은 폭포. 그러니까 폭포가 한 번에 쫙 날아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거죠. 한 번, 그러니까 구덩이가 세 개. 하나, 둘, 세 개. 구덩이가 세 개니 세 번 꺾이는 거죠. 삼부연. 여기도 점경인물 있죠. 화보식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분이 같이 갔더니 이렇게 서 계셔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경치인데 변형시켰죠. 변형시킨 거 보이세요? 여기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안 내려오는데 수직으로 내려오게끔 데포로메이션 한 거죠. 이게 진경이죠. 음. 그래서 양옆의 바위는 굉장히 진하게 했고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안 나왔어요. 이거 누가 갖고 계신데 죽어도 어디 로펌 대표까지 다 내놨는데 이건 도대체 누가 갖고 계셨는데 안 내놨을까? 이거 없습니다. 이번에. 없는데 박연폭포. 이 실제 모습인데 다르죠. 이게 진경이에요. 진경.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이렇게 보이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위에서 봐야 되죠. 음.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원 시점이에요, 지금. 하나의 시점이 아니에요. 요 집을 그린 시점 다르고, 요 웅덩이를 그린 시점 다르고, 요 꼭대기를 그린 시점이 다르죠. 이 두 개가 같이 보일 수가 없는데, 한 화면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진경입니다. 네. 더. 음. 그리고 이제 전도를 이제 보여드리면, 어, 가장 대표적인 금강전도 두 점입니다. 금강전도 두 점인데, 지금, 호암에 입구에 요게 있고, 이 옆에 인왕제색도가 있는데, 인왕제색도가 5월 6일까지밖에 전시가 안 되거든요. 그 빈 공간에 이분이 걸리신답니다. 이거는 간송 거고, 이거는, 삼성미술관 리움이 아니라 개인 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가가 안 내놨다고 해요. 음. 그래서 계절을 잘 알 수가 없는데 겨울은 아닌 것 같다. 여름으로 많이 본다. 이거는 봄 같죠? 그래서 같은 듯 다른 듯 한데 이건 언제 그렸는지 몰라요. 언제 그렸는지 모르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굉장히 그 십묘년, 1711년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금강산 그림이랑 느낌이 같거든요. 그리고 고즈음이 아닐까 싶어요. 금강산 한 첫 해 그 다음에 1711년에 갔다 왔고 12년에 갔다 온 다음에 그리지 않았을까. 어, 적어도 뭐 6, 70대는 아니고 그때 그리지 않았을까.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인데 구도는 같은데 이게 진경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렇게 보이려면 위에서 바라다 본 시점이기 때문에 원형 구도, 어, 원형 구도죠. 원형 구도인데 음,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수묵담체예요. 수묵담체이고 이거는 채색이 있고 또 다른 점은 여기는 지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긴 다 지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명이 적혀 있어서 지도식 회화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문자가 누군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림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감상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그거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쪽 통학내산 총남도 쪽으로 이제 늦게 가시면 요거를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5월 6일이면 별로 안 남았죠.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음, 네. 여기 비록 걸어서 이제 꼭 찾아간다 해도 그려서 벽에 걸어놓고 실컷 보는 이만 못하겠네. 결국 여행이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려서 벽에 걸어놓고 이게 바로 와유라는 거죠. 와유물입니다. 와유물. 음.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보면 홍학내산 총도라는데 요 장안사 부분을 확대해 보면 여기에 무슨 비공교 뭐 장안사 이렇게 지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음.
꼼꼼하게 적혀 있고 이거를 그대로 모사한 작품이 지금 저희 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김현철 작가님이 본인이 학습하실 때 한번 제대로 꼼꼼하게 그려보고 싶어서 이걸 그대로 베껴 그리셨어요. 학습용으로 30년 전에. 예,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했습니다. 예. 이거 보면 아까 1747년 72살 때 그린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자른 거. 완전히 다르죠? 예. 금강대. 이거는 지금 여기서 트리밍 한 거고, 예. 요거는 정향사 확대한 거. 여기서 트리밍 한 겁니다. 색깔이 달라서 다른 그림으로 보실까 봐. 이곳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태조 왕건이 절을 했던 장소. 정양. 그래서 다이렉트로 햇볕을 받아들이는 제일 환한 곳. 그리고 그러니까 양기가 제일 센 곳.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면 위에도 보이고 아래도 보여서 전망대로선 제일 좋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정양사 뒤에 금강산 12,000봉에 있는 정양사가 있죠. 이거 지금 전시돼 있습니다. 네, 이게 불타기 전에 정양사의 모습.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겸재정선 금강산 그림 저쪽에 지금 포함에 전시되어 있는 금강산 그림 살펴보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벌써 7시 46분이에요. 이제 정선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 미술관에서 갖고 온그 겸재정선 화첩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첩이에요. 화첩인데, 네, 질문하십시오. 네, 글로 쓰셔도 돼요. 그 글로 쓰시는 사이에 설명을 할게요. 네, 이건데, 이게 겸재정선화첩인데, 21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21면이 전부 다 금강산 그림이 아니라, 그 중에 3점만 금강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있고요. 전도가 있고, 뒤에 구룡폭이 있고 만폭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장면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전도는 이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의 형태, 행잉 스크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면 이거는 앨범입니다. 앨범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 제 느낌상 계절은 언제 같으세요? 이걸 직접 보시면 알겠는데, 일단 겨울은 아니고, 낙엽이 없으니까 가을도 아니고, 꽃이 없으니까 봄도 아니고, 여름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계절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음, 그럼 언제 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해학전 신첩보다는 조금 이르고, 어, 한 60대? 제 감이에요, 그냥.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 화첩이 중요한 이유가 겸재정선이 금강산 그림 말고 뒤에 고사이무라, 뭐, 공자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스펙타클합니다. 왜 스펙타클하냐면, 이게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에서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독일에서 왔는가 하면, 일제강점기에 독일의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에 노르베르트 베버라는, 양반이, 그 수도원에서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을 아바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한 분 돌아가셨죠? 그분은 명칭을 뭐라고 하죠? 주교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캐톨릭에서 그것에 해당되는 용어가 이제 파파를 의미하는 아바스인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오십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뿅 가세요. 이렇게 멋진 나라가 있는가. 음. 그래서 선교도 하시지만 그 여행을 많이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흠뻑 취해서 가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먼저 만드세요. 책을 먼저 쓰신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십니다. 25년에. 한국에 오셔서는 책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아바스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영상 기록이래요. 그래서 그 한국의 결혼식, 뭐 기타 등등 풍속을 다 영화로 만들어 가시면서 금강산 여행도 하세요. 그리고 금강산 여행을 하실 때 본인이 그림도 그리셨어요. 그림도 그리시면서 귀국하셔서 한국의 금강산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예, 이렇게 생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이 실려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 책, 이거 지금 저희 미술관이 갖고 있는 이게 금강산 그림이 실려 있었어요. 실려 있었는데 여기는 겸재정선이라는 표기가 아마 없을걸요? 이렇게 실려 있어서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 책을 아니 이 금강산 그림을 가지고 가셨는가? 이게 표지거든요. 어떻게 가져가셨는가?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 몰랐었어요. 몰랐다가 유준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제 은사님이세요. 1935년생이시니까 90이신데 제 학부 은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인생이 스펙타클합니다. 이분의 인생사를 하다 보면 오늘 진도를 다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고대 철학과를 다니시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때려치시고 뭐 집안이 그렇게 어려우신 것도 아닌데 독일에 광부로 가세요. 그 70년대, 60년대 후반 뭐 그때 독일 광부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독 간호사, 좀 연배 차이가 나는 파독 간호사와 혼인을 하셔서 독일에서 사세요. 그러다가 36살 때 독일 쾰른 대학 학부 1학년으로 입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국제시장 영화 같은 스토리죠. 그래서 거기서 학부를 마치시고 석사를 하시고 미술사 이제 박사과정을 갔더니 이제 친구가 있어요. 토마스라는 친구. 토마스라는 친구가, 야, 우리 거기에 그 오틸리엔 수도원에 이렇게 한국 그림이 있는데 이것 좀 와서 봐줄래? 하고 가서 봤더니 겸재화첩이었던 거예요. 예, 그 겸재 화첩을 그게 이렇게 낱장으로 좋은 이미지가 없어서 이게 낱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한국에 발표를 하십니다. 이런 게 성오틸리엔 수도원에 겸재 화첩이 있다. 그래서 그 화첩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화첩에 있는 그림의 일부가 이미 베버라는 아바스가 사가지고 갔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아바스가 언제 어디서 이 금강산 겸재 화첩을 샀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독일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 그림과 이 유준영 교수님이 찾은 그림이 일치하는 거예요. 음, 일치해서 이걸 이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 여러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갖고 와야 되고, 이제 크리스트에서 팔라고 해도 이게 수돈이니까 안 팔았겠죠. 안 팔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나서신 분이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에서 나선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한테 그냥 주면 안 되겠느냐.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뭐 진짜 어마무지한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팔았는데 이분이 나서신 거예요. 이분이 나서셔가지고 여기서 가운데 역할을 한 게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 역할을 해가지고 어, 공짜는 아니고 일부 지불을 하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서는 이거를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연구 반환으로. 그래서 이 선지훈 신부님이 직접 독일에 가서 이 화첩을 가지고 오시는데,
누가 가져갈까 봐 품에 안고 열 몇 시간 비행기에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셔서 외관 수도원에서 보관을 했는데 불이 난 거예요. 외관 수도원이. 그러니까 이거 였다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박에 소장된 것을 저희가 빌려온 거예요. 예, 그러니 그 과정이 말만 들어도 예사롭지 않겠죠. 예, 국박은 그 시설 점검을 해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빌려오기 위해서 작년에 구청과 그야말로 혈압약을 먹어가며 싸워가지고 시설을 완비를 했고, 그리고 선지훈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음, 포함이 큰 전시를 하고 있는 거 알지만 저희를 꼭 빌려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스펙타클하게 진짜 이 화첩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반환되는 것만큼 파란만장하게 갖고 왔는데 그러니 제가 들이받죠. 아무튼 그건 다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전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 이 앞에 제일 앞에 음, 요 장면이 보여져 있는데, 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기 때문에 국박의 어떤 대여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밝게 하지 못해요. 60 룩스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그 방 자체는 다 어두운 상태에서 전시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요 장면으로 바뀌고 6월 며칠 날 요 장면으로 바꿔서 이렇게 세 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DP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펼쳐 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펼쳐 놓을 만한 유물장도 우리가 없고 그 전시를 준비한 학예사가 이왕이면 이렇게 해놓으면 세 번은 오시지 않겠느냐 해서 진짜 세 번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전도를 하나 빌렸으니 이제 부분도를 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서울대 박물관에서 만폭동과 혈망봉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제가 단언코 자신하건대 지금 포함 미술관에 가면 만폭동이 4점인가 나와요. 더 나오나? 4점쯤 나옵니다. 나오는데 만폭동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잘 그렸습니다. 에이스예요. 그래서 정말 갖고 오고 싶었는데 잘 대여가 됐고 이것도 혈망봉 중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네, 이제 이런 거는 다 이거 수직준입니다. 준법으로 봤을 때 수직준이고 여기는 미점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김제 거 설명드렸고 그림에 아마추어가 참석했다? 제가 언제적에 아마추어가 참석했다고 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화보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때요? 예. 화보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은, 전문 프로페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사대부가 그렸을 수도 있고요. 지금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중인이, 여학문인이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됐고, 여기까지가 정선입니다. 정선이고, 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김홍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선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정선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18세기 후반에 김홍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선생님, 저기 그 금강산에는 그 각 지역 아니면 계절마다 이름이 달랐잖아요. 네. 근데 이 제목에 그렇게 뭐 금강산, 뭐 그 계골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으면 그때 그 그린 계절이 그 계절이 아닐까요? 개골이라고 적혀 있는 금강산 그림을 본 적이 계골은 잘 있어요. 모르겠고 뭐 풍악인가 뭐 그렇게 예. 이름이 좀 음.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그 계절이 아닌가 추측해도 될까요? 예, 근데 풍악산이 언제죠? 풍악산은 여름 아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름이 음, 이렇게
그, 풍악은 가을입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개굴사는 겨울이고요. 안 예, 맞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아마 안 갔지 않았을까 싶, 근데 아까 금강도 그게 음. 개굴이라고 돼 있는 금강은 봄이라서 아니면 전체를 그림이랑 아우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복례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확히 제목이 안, 음.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풍악이거든요. 풍악이면 아까 이 저 홍지연 선생님 어디라고 하셨죠? 가을. 가을. 이게 풍악은 가을이요. 예. 가을 같진 않아요. 근데 딱 안 맞는 것 같네요. 굉장히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고 보니 이런데 조금 헷갈리는데, 개골 이런 명칭이 써져 있었던 금강산 그림은 제가 지금으로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피마준이 부드럽게 늘어선 선이라면 수직준은 90도 각도로 이루어질. 예, 그냥 밑으로 그냥 쭉쭉 내리 긋는 겁니다. 네. 아까 혈망봉의 필선 같은. 혈망봉의 필선 같은 거. 예, 요게 딱 수직준이에요. 그쵸? 김홍도 하면 풍속화만 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말 산수화를 잘 그렸고요. 특히 정선과 달리 내금강뿐만 아니라 외금강도 잘 그렸습니다. 잘 그렸는데 이분의 금강산 그림의 하나의 획기적으로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게 뭐냐면 정조의 어명이에요. 1788년에 정조가 명을 내리셔요. 금강산을 가서 좀 그려오너라. 혼자만 보낸 게 아니라 김응환이라고 하는 개성 김씨 집안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거든요. 그 귀장각 차비대령 화원. 이게 둘이 보냅니다. 둘이 보내는데 문헌 기록에 따르면 김홍도를 제일 사랑했던 분이 누구시죠? 강세왕. 강세왕이 뒤늦게 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한양에 없어.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정조께서 명 내리셔갖고 금강산 여행 중이래. 그래서 쫓아갑니다. 강세왕이 금강산 김홍도를 찾으러. 그랬는데 그 묵었던 여관에 갔더니 일주일 뒤에 쫓아갔더니 금강산 수백 점이 있더라.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의 옛 어르신들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뻥은 좀 심하시잖아요. 무슨 수로 일주일 안에 수백 장을 아무리 김홍도라 하더라도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아, 그때 그린 것으로 알려진 게 이거예요. 요 그림, 금강사군첩,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1995년도에 이 김홍도 탄생 뭐 몇백 주년 때 나왔었어. 250주년인가. 나왔는데 얼마 전은 아니고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요 화첩이 나왔어요. 해동명산도라고 쓰여 있는 이게 나왔는데 이런 드로잉북입니다. 드로잉북. 드로잉북인데 어,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고 그 옆에 해산정 3일포 해가지고 반은 아니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피면 다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공개가 된 건 2019년, 7년에 조선의 실경산수화전을 국립중앙박물관에 했을 때 이게 쫙 펼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펼쳐서 전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유리장 속에 이게 쫙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정말 잘 그렸습니다. 정말 정말. 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3일포 여기 거죠.
초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경으로 김홍도가 금강산 여행을 할 때 그렸던 스케치북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왜 추정이냐고 하냐면 여기에 이런 엉뚱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거는 소장가의 도장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초본이기 때문에 굳이 김홍도가 자기 서명을 안 했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대여를 해와서 이번에 전시를 한 겁니다. 전시를 했는데 저희가 긴 유물장이 없어서 이렇게 2면, 3면씩 해서 이것도 교체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누군가 또 윗분이 오셔서 이거를 쫙 펼쳐놓지 왜 이렇게 디필하냐. 저희 유물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장 어디서 빌려오면 되잖아. 그래서 그게 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짜면 되잖아. 한 몇천 듭니다. 네,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짜주시면 저희가 교체 전시하겠습니다. 이름도 새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예사가 펼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여건은 못 되고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자, 여긴 해금강. 여기죠? 네, 이렇게 있어요. 발현, 지포. 그래서 정말 잘 그렸습니다. 잘 그렸고 만물초거든요. 옹촌, 총석정, 시중대. 아까 겸재정선의 그림하고 좀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게 총석정. 총석정 저 위로 올라가야 돼. 한미포 위에 여기 있습니다. 총석정. 그 다음에 이 만물초인데 이분의 금강산 그림의 특징은 겸재정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평선을 반드시 그렸어요. 김홍도는. 아까 보여드렸던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의 수평선 저는 못 봤거든요. 혹시 제가 수평선 쪽으로만 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후에 호암미술관에 가시게 되면 이런 수평선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제 정선 그림에서 못 봤는데 자, 이거를 토대로 완성된 원본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현장에서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장에서 그렸고 그걸 토대로 이제 한양에 와서 이제 꼼꼼하게 비단에다 다시 그린 거죠. 만물초 이렇게 써 있죠. 음. 그래서 정말 이 초본이 발견돼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그때 국박에서 전시되는 거 보고 이걸 꼭 빌려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국립중앙박물관 외부에 대여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가가 없는 거예요. 유물가가 있어야 저희가 보험도 들고 뭐 그래서 빌려올 수가 있는데 유물가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유물가 심사하는 거 기다리느라고 또 늦어지고 좀 마음고생을 했는데 음, 이게 총석정, 김홍도의 총석정, 이게 정선의 총석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평선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삼부람 초본, 이거는 삼부람 완성본. 정말 섬세하게 그렸죠. 그리고 서양 화법도 살짝 있어요. 명암법도 있고, 예, 이런 데도 명암법도 있고, 그 호암에서 나오는데 호암 2층에 마지막에 나올 때 보면 겸재정선의 영향을 받은 후배 화가들의 작품 중에 이제 김홍도 작품이 몇 개 있죠. 병진년 화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감각적으로 툭툭툭툭 그렸다면, 이거는 굉장히 섬세하게, 김홍도가 174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 저 50 되기 전에, 한창 무르익었을 때 그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 초보는 김홍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가들, 후배 화가들한테도 계속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전시장
그 현대작가 전시 옆에 영인본, 이의성이라는 화가의 영인본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굉장히 똑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복명사경을 받은 또 다른 사람, 김응환의 같은 산부람입니다. 김응환도 그때 갔다 와서 그린 그림이 몇십 점이 화첩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김홍도 께 훨씬 섬세하죠. 예, 김응환도 굉장히 정조가 사랑하셨던 화가예요. 대마도 갔다 오라고 하셨죠. 정조가 김응환한테. 예, 화가한테 왜 다른 나라를 가라고 할까요? 가서 뭘 그려오라는 걸까요? 그 지역의 지리를 그려오라는 거죠. 일종의 스파이로 파견을 하십니다. 근데 김응환이 그 명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팠나 돌아갔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느냐? 김홍도를 보냅니다. 근데 김홍도가 대마도에 갔다라는 기록은 없고 정조가 대마도에 가라고 하명하셨다라는 기록까지만 있어요. 뭐 갔다 왔겠죠. 또 질문이 들어와서 초본 금강산의 중국 화보, 그러니까 금강산 그림만 모아놓은 화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초본도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김홍도가 그 금강 사군첩에 있는 구룡연 비봉폭입니다. 이 완전히 서양화법이죠, 이런 거. 잠깐만요. 초보는 그것에 대한 초보는 안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홍도를 풍속화가로만 알고 있는데 어떤 구도, 그다음에 대상을 화면에 경영하는 능력, 얘는 여기 놓고 그거는 정선이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사물을 묘사하는 테크닉은 김홍도를 따를 자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김홍도가 제일 훌륭합니다. 정말 잘 그려요. 산수화 잘 그리죠. 이거는 금강사군첩이 아니라 간송미술문화재단에 있는 다른 구룡연, 비봉폭 다 외금강입니다. 아까 그 해동 명산도 드로잉 집을 보면 외금강이 많거든, 외금강도 많거든요. 이런 다 외금강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외금강은 그 당시에 잘 여행을 안 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을 사는 승려들도 잃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험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서는 별로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도는 간 이유가 뭐겠어요? 어명이니까 갔겠죠. 어명이니까. 임금님이 갔다 오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김홍도 금강산 그림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에 동유첩이라는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도 저희가 대여를 해왔는데 이풍익이라는 젊은이가 팔자도 좋아요. 몇 살이야? 21살에 금강산을 음력 8월이니까 가을이잖아요. 거의 한 달 동안 갔다 와서 시를 지었어요. 그 시가 9권입니다. 아니 11권이에요.
두 권이 없어졌어요. 두 권이 없어지고 그 중에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그 이정기라는 사람의 구대손이고 예조판서까지 지낸 아주 명문가죠. 명문가인데 해금강부터 시작을 해요. 해금강부터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외금강에서 내금강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에요. 여정인데 거기에 그림이 실려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면 이 여정과 그림의 순서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림을 맨 처음에 이풍익이 그렸다라고 학계에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풍익이 그린 다른 산수화가 없으니 그리고 이풍익이 그런 문인인데 그렇게 테크닉이 뛰어났겠느냐 뭐 이런 의문 때문에 요즘은 이풍익이 안 그렸을 수도 있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얘기가 나오는데 김홍도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여정이에요. 해화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해구서는 뭐 통천 이게 이제 해금강이죠. 해금강에서 들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외금강으로 들어와서 내금강으로 마무리를 해서 서울로 도착하는 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국내 여행이라고 해도 한 1,000만 원 깨지지 않겠어요? 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 있는데 굉장히 섬세하죠? 섬세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김홍도의 초본하고 매우 유사해요. 김홍도의 작품과 칼라링만 다르지 거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풍익이 정말 이거를 보고 그렸는지 아니면 다른 화가가 그려서 이거를 너무 잘하는 화가가 그려서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싼 점. 저 잠깐 물 좀 갖고 올게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림의 크기는 이게 훨씬 작아요. 네, 그림의 크기는 작아서 저희 일전시실과 그러니까 앞쪽 방과 뒤쪽 방 두 개인데 앞쪽 방 별로 안 큰데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있어서 김홍도 작품 옆에다 이렇게 DP를 해놨습니다. 음, 네,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음. 이 초본이 나중에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딱딱 그 블록이 아귀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풍익 조선시대 금강산 그림인데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음. 사실 뒤에는 근현대는 저희 전시된 것도 아니고 해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근현대로 가겠습니다. 근현대로 가는데 금강산 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언제? 일제강점기에. 뭐 때문에? 철도 때문에. 철도, 경원선이 설치가 되죠. 그랬을 때 일제강점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물론 철도를 부설한 거는 목적이 다른 걸 수 있어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으니 중국으로 군자물 이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놓은 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철도가 부설이 되면서 그게 여행을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
일본이 식민지를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이잖아요. 대만인데 대만은 뭔가 달라. 완전히 이국적이야. 그래서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본인들의 이 당시에 책을 보면 내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내지와 이 반도는 너무 똑같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뭐 신기해서 다녔어요. 경의선 타고 그 뭐 고구려 역사책에 나오는 그 지역까지도 다 다니고 화가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행문도 쓰고 했는데 얼마 여행을 다녀보니까 식상해.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이국적인 경치가 없을까 해서 찾아본 게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일본인 사진사가 만든 사진첩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문구가 서양에는 알프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금강산이 있다. 이런 문구가 떠요. 근데 그 알프스하고는 조금 담론이 다르죠. 이걸 제가 언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건데, 알프스는 지옥의 산으로 알려졌었잖아요. 나폴레옹 대. 그러다 이게 어느 순간에 관광지로 변신을 한단 말이죠. 예. 그 담론이 다른데, 우리의 금강산은 성지였다가, 진경이었다가, 뭐 이것도 담론이 달라진 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여행 관광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 하면, 식민지 투어리즘의 한 방편으로 금강산 여행 코스가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고 아예 금강산에 짱 박혀서 그 경치를 찍어 일본인 사진사가 찍어서 원산으로 내려와서 그거를 묶어서 사진첩으로 팔아. 예. 도쿠가와 도미지로 뭐 이런 예, 덕전 사진관. 예. 그런 게 어마무지하게 떠돌아다녀요. 지금까지도. 그랬을 때 내금강 아실 테고 외금강 아신데 이 신금강이라는 데가 새로이 생깁니다. 신금강. 여기도 신금강이고 사실 이쪽도 신금강으로 보는데 여기 우리의 조선시대 그림에서 별로 나오지 않았던 여기 해금강은 여전히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핫풀 중에 하나가 이 온정리예요. 온정리. 왜 온정리가 핫풀이냐면 온천이 나와. 그러니까 경치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목욕도 하고 쉬어야 되니까 여기에 역을 세워요. 그러면서 호텔을 세워. 그래서 온천도 즐기고 레저도 즐기고 심지어 스키도 타는 그런 여행 담론이 돼요. 일제강점기가 되면. 네. 그런가. 예, 이런 식으로. 음, 탐승 코스가. 이런 지도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요 지도대로 놀러 다녀라 이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폄하했었는데 외금강은 천박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제 외금강이 오히려 부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금강사 사진첩에 이런 게 막 있어요. 이게 호텔도 있고요. 호텔, 아우터 콩고 이게 금강이거든요. 스키장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학 작품에 보면 이게 단순히 뭐 참 기운을 받는 진경이 아니라 유락시설이에요. 그래서 데이트하기 좋은 곳, 특히 불륜의 장소로 적절한 곳. 왜냐하면 경성이랑 떨어져 있으니. 뭐 내지는 자살하기 좋은 곳. 막 이런 식으로 담론이 바뀌게 됩니다. 음. 이게 보면 조선시대 때는 외금강은 가지 마. 거리도 멀고 험하고 말이 등장을 오를 수가 없어. 그리고 외금강은 하인처럼 격이 떨어져. 조선시대 때는 이랬는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아예 금강산 패키지를 만들고 그걸 신문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삽도와 함께. 금강산 유기. 뭐 이렇게 해서. 음. 선전을 하는 거죠. 온정리로. 장정항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지도가 나오고. 여행을 가라고. 내금강, 뭐 외금강 다 있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들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사진을 보고 그립니다. 사진. 그러니까 본인들도 금강산 여행을 갔다 왔지만, 자, 이거 보시면 사진이 안 나오냐? 사진이 빠졌어요. 금강산 사진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잠시만요. 제가 딴 거 갖고 올게요. 작년에 온지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열심히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꼭 빠지는 게 있어요. 8시 반까지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킬게요. 보이실까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사람은 아예 금강산 이렇게 짱 박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그리고 그 사진과 부합되는 이미지들이 막 나옵니다. 너무나 섬세한. 예, 맞아요. 일본 말로 하면 콩고. 그래서 전부 콩고 호텔이에요. 전 맨 처음에 콩고 마운틴이 뭔가 했더니 그게 금강산이더라고요. 어, 그 해강 김규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강산을 다녀와서 이렇게 선전하기도 하고 그냥 쭉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수업 끝내면 될 것 같아요. 한대 작가는 가서 보시고 이런 알지 못하는 작가들의 금강산 그림도 나오는데 너무나 사진스럽죠? 너무나 사진같이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음, 네. 그래서 전혀 담론이 달라집니다. 전혀. 그래서 사진에 그 영향을 받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요건 사진이고 요건 그림이에요. 똑같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예,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러한 근대기의 금강산 그림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거가 사진이고 이게 그림이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아까 정선이 금강산 그림 그릴 때 중국의 화보를 토대로 해서 그렸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림을 그린다면 저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죠. 그래서 금강산 그림에 대해서 근대기까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금강산 그림이 언제 또 부각이 되느냐, 이 금강산이라는 게, 잘못 푼다기보다 그 담론을 만들어 가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것하고 연결이 돼요. 정치적인 것하고. 왜 그러냐면 언제나 우리의 역사의 변곡점에 금강산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갈 수 없는 성역의 땅이었다가 언제 금강산 여행이 부각이 됐죠? DJ 정부가 와서 햇볕 정책을 폈을 그 무렵부터 금강산 여행이 재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재개가 될 때 금강사 네, 신문사에서 작가들을 데리고 금강산 여행을 가고 그렇게 갔다 온 것을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일민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 담론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그 구립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정치색까지 넣을 수는 없어서 그걸 싹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앞쪽 방은 조선시대 회화로 했고 뒤쪽 방은 그러니까 모방, 배승, 변용 이 개념으로 제가 풀었는데 그 동아시아 회화사에 있어서 모라는 것은 그림을 그대로 베끼는 게 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뭡니다. 아까 보셨던 범죄정선의 금강산 그림을 김현철 작가님이 그대로 공부하려고 베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임과 모는 베끼는 거예요. 수업을 위해서. 아예 그림의 창작의 목표가 베끼는 거고, 그 다음에 방은 어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작품을 토대로 해서 내가 한번 재해석한 걸 방이라고 하죠. 이게 동기창 때부터 나오는데 그 방작으로 제가 빌려온 게 이겁니다. 황인기 작가님은 워낙 그 과거의 명작을 다른 물질성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레고로 표현을 한다든지 크리스탈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구슬로 한다든지 이건 레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원본이 되는 그림은 그 외관수도원 화첩의 금강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레고 작업을 했어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그러니까 작품이 세서 저희 전시장이 별로 안 커서 이걸 걸었을 때 너무 이 작품에만 시선이 쏠리면 어떡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 잡는데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게 괜찮게 DP가 됐습니다. 가 됐고 이 그림을 토대로 한 거고 이제 계승 같은 경우는 병관식의 이 사계산수도를 갖고 왔어요. 이상범과 더불어서 근데 6대가 중에 한 분이신데 사계산수이긴 하지만 가을과 겨울이에요. 어디가 겨울인지 눈에 들어오시죠? 여기가 겨울이에요. 여기가 겨울인데 겨울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주변에를 어둡게 해서 눈이 덮인 걸 표현하는 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외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훈법입니다. 이게 도로계는 제가 이 부분에 서술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겨울, 여기는 가을. 그래서 계승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변용은 그러니까 심상의 산수와 마인디드 랜스케이프이죠. 당신이 직접 금강산을 다녀오셨을 수도 있고 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린 외금강 비봉폭포 그 공황이 날아가는 듯한 그런 폭포의 모습 그 다음에 단산정 수목 외금강 그런데 단산정은 정탁영 선생님의 작업실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먹으로 외금강을 그렸다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외금강의 그 스팟 그 장소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마인디드 랜스케이프이죠. 그래서 이것도 길게 이렇게 전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응로 하면은 우리 프랑스로 간 무슨 문자 추상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일제강점기에 금강산을 갔다 와서 그리신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신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1966년 꿈속에서 내가 금강산을 봤어. 그래서 파리에서 이응로가 그려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금강산을 그렸는데 여기도 전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산의 장소성은 없죠. 그러니까 이 서명이 없으면 이거는 금강산으로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남북 저 햇볕 정책으로 육로로 아마 뚫렸을 때걸요. 그때 이분이 금강산에
그 동아일보사가 기획한 화가 군단에 뽑히셔서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다음에 바로 일민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을 때 이 작품을 내셨죠. 구룡폭.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파필, 발목, 광목천입니다. 광목천인데 제가 그 작년 10월에 작업실에 가서 이제 작품 상태를 봐야지 뭐 빌려와도 DP가 가능한지 뭐 이런 걸 봐야 되니까 미리미리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시된 작품은 허가가 그 외관 거하고 국 밖에 허가가 한 달 전에 나서 그러지 작품 픽스는 다 작년 10월에 다 끝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걸 보고서는 아, 이거를 저희가 DP를 할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냥 바닥에다 늘어뜨리라고 그래도 된다고 해서 제가 갖고 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변효.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신작입니다. 이번에 신작이 요거 하나인데 어렸을 때 이분이 그 전라도가 고향이신데 그 앞산에서 잘 놀러 다니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앞산과 금강산이 오버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버랩 때 그러니까 민화적 요소로 이렇게 금강산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한 방을 다 차지한 거죠. 그래서 전시 작품은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서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대충 다 설명이 끝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오바되긴 했어도 지금 8시 36분인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아까 이제 풍악산은 금강산의 가을, 백골산은 뭐 금강산의 겨울이라고 이제 네 가지 별칭이 있는데요. 한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풍악산을 쓰고 뭐 그런 거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근데 조선 후기에는 또 꼭 그렇게 가을에만 풍악산을 쓰지 않고요. 그냥 금강산을 대표해서 복례산을 쓰기도 하고 풍악산을 쓰기도 하기도 해서 뭐 이렇게 풍악산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가을인 것만이 아니라 그냥 금강산을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문학 쪽에서는. 근데 아까 그 회화는 예,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썼다고 해서 그 계절을 그린 거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금강산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그냥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이번에 금강산을 이제 그 금강산을 뭐 이렇게 기획하게 되신 소회, 의미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제가 갔잖아요. 미술관으로. 갔는데 겸재정선 미술관인데 겸재정선을 키워드로 해서 한 전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겸재정선을 키워드로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금강산이어서 이제 금강산 전시를 한번 해보자. 아, 예, 그렇게 됐죠. 음. 그래서 예,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문제,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처음 빌려 오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뭐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막 그 유물관리부에서 3명이 나오셔서 여기 뭐 제 하소연 들어주신 몇 분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공기질까지 채취를 해가더라고요. 그 단순히 그 수장고의 공기질, 전시실의 공기질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을 넣는 유물장까지 다 점검을 하고 빛을 비춰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벌레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아웃시키고 그 유물장이 결정된 그 유물장 안에 공기질까지 다 채취를 하더라고요. 뭐 항원항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외관 거하고 그 김홍도 초보는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딱 3월 26일 한 달 남겨놓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정신없이 달렸죠. 도록도 다시 이미지 집어넣고, 예.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서울대 박물관하고 외관 측에 굉장히 감사해요. 음, 얼마나 삼성의 유혹이 세셨겠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저랑 제가 먼저 연락했다고 저와 의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어, 예, 뭐 그런, 뭐, 그 165점이 전시된 호암에 비하면 진짜 변방에 아무것도 아닌 곳인데, 그래도, 한번 맥을 잡고 싶어가지고, 그 처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100% 대여 작품으로 전시하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가치를 사람들이 아나? 뭐, 예, 뭐 아무튼 그런 음, 생각도 살짝 듭니다. 선생님께서 이 음, 금강산 그림 가운데 음, 제일 좋아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어 하는 거, 뭐, 음, 한 두어 개, 두어 세 개 꼽으라면은 어떤 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금강산 전시를 할 때 꼭 빌려오고 싶었던 건 이 초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 초본을 빌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면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업인지. 그래서 저는 이 초본을 꼭 갖고 오고 싶었고, 그러니까 일단 겸- 겸재정선미술관이니까 금강산 전시를 하면 겸재정선에 전도는 하나 있어야 되고 부분 명순도는 있어야 되겠다 했을 때 음, 이제 외관 거를 갖고 오게 된 거고, 예, 전 이게 정말 좋아요. 네. 다들 이해를 못하는데 이건 정말 저의 사심이 담겨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금강산 각 공간 가운데, 예. 이게 자꾸 이런 질문이 그런데, 선생님께서 혹시 제일 뭐 마음에 들어 하시거나 그런 장소? 아, 금강산 중에서요. 네. 저는 만폭동도 좋아하고요. 그 만폭동 워낙 이 그림이 제일 잘 그렸거든요. 이것도 좋아하고 장안사도 좋아해요. 장안사도 좋아하는데 바다도 좋지만 저는 내금강 쪽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음, 그 바다 청석정은 외금강이에요? 내금강이에요? 해금강 해금강? 바다니까. 예, 아, 바다니까. 응. 그 연안박지원 총석정 관 일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가장 긴 여기. 장편 한시 있거든요. 그 어, 총석정의 이제 일출을 둔 거. 그래서 떠올랐어요. 네. 잠깐만요. 청석정이 왜 지도에 여기 있잖아요. 해금강 바다. 네. 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 응, 지금 그 호암미술관 그 전시가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 응, 거기서는 금강전도를 개골산이라고 하고 겨울에 금강산이라고 응,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응, 아직 못 가봤고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모레인가 수요일 날 가거든요. 응. 그러니까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초록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겨울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겨울의 풍경이 전혀 없나요? 색감을 제가 모르겠어가지고요. 제가 그거가 음, 겨울이라고 한 이유가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가빈동 뭐라고 써 있어요. 음, 가빈령 겨울에라고 써 있어요. 왜 이거 가지고 오주석 선생님이 8개로 푸른 거 저 한 번 했었잖아요. 언젠가 기억도 안 나. 그 뭐 신영복 선생님 책 할 때 갑자기 그냥 시간마다 박수미 선생님이 뭐 갖고 와라 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제가 예, 태극 예, 예, 뭐 그냥 예, 그 예, 예. 생각나는데요. 예. 네. 거기에 갑인동 뭐라고 써 있어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겨울 안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외혼법이라고 해서 밖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이게 눈 덮인 산이어서 그렇다는데 이 다이아몬드 마운틴은 다 흰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계절이 의문이고, 이거 누가 이거를 주문했는가? 전 그것도 궁금해요. 도대체 이렇게 큰 그림을 어, 어디다가 걸어놓고 봤을까? 음. 예, 또 진짜, 질문 있으신? 예, 진짜 예. 신기한 게 음, 갔었거든요, 금강산을. 음. 중단되기 직전에 갔었는데요. 음, 설악산하고 이제 30분뿐이 차이가 안 나니까 비슷할 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바위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네. 색깔이 설악산의 그런 화강암하고는 또 다른 색깔이 예, 나타나서 너무 신기했던. 근데 그때는 음, 금강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때라 좀 음, 제대로 못 보고 온 게 조금 지금 음, 한스럽습니다. 음. 참 가까운 데 있는데, 예, 그쵸? 근데 네. 그때도요, 그 네. 일제시대 때 그 관광지처럼 외금강하고 해금강만 이제 보이게 했는데, 음, 똑같이 온정리에서 그 바닷가 쪽으로 호텔 존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룡폭포 쪽으로 하루, 그다음에 또 이제 어디 비로봉 쪽으로 하루, 그다음에 음, 해금강 쪽으로 하루, 이렇게 루트를 그런 식으로 짜서 음. 거기로만 다녀야 돼요. 네. 여기 음. 어디에 그 호텔 바닷가에 나가면 안 그, 되는데 누가 네, 나가셔서 거기요. 총살당하신 데가, 네. 거기가 요 오른쪽에 그 온정리에서 그 안으로 어, 쏙 들어간 바닷가인데, 음, 음, 저도 걸었거든요, 거기를. 음, 그래서 그 사고가, 저희가 갔다 오고 6개월 뒤에 그 사고가 나서 너무 음. 깜짝 놀랐던, 예. 그 나가면 안 되는 아니, 시간에 그때가 나가셔서 그래. 저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새벽에 다들 연로하신 어, 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어, 사실 거기 바닷가 쪽에 산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예, 거기를 걸었을 때 어떤 경계선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음, 벌어졌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깜짝 음, 놀랐던, 음, 저희, 이제, 시부모님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다 음, 새벽에 거의 걸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음, 놀랐던 사건이었죠. 예, 네, 아무튼, 그때 구룡폭포를 봤을 때 정말 그 느낌은 조선시대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까 음, 뭐죠? 광목에다 그리신 음, 작가님, 음, 그거랑 현재 그 모습이 비슷하고요. 사실 음, 이제 김홍도 그림이라든가 정선 선생님 그림 같은 경우는 음, 살짝 제가 본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 음, 음, 요게 진짜로 제가 본 음, 구룡폭포. 예, 그게 네. 나타나. 지금 한성희 선생님이 뭘 올리셨는데 이미지가 때가 안 돼서 뭘 올리신 걸까요? 금강전도 올리셨습니다. 아, 금강전도. 예. 그 밑에 무슨 해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보여요. 예. 거기 이제 가빈령 겨울에 썼다고 나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겨울로 많이 보는데 뭐 그런 겨울이 아니라 언제 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 풍경, 근데 이제 음, 여기가 나무들이 다 소나무 위주인가요? 그래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다 그냥 나무들이 예. 다 이렇게 저기, 푸른 그런 게 금강송,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금강송이 가득 있어요. 금강송. 정말 음, 그 반듯반듯한 금강송이 거의 뭐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음. 확실히 좀 되게 강원도에 금강산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강원도에도 일부분 남아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나서 좀 신기했던, 정말 인절미가 음,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음, 좀 되게 특이했어요. 음. 금강산이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준 거죠. 맞나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금강산에 대한 그 담론이나 그런 거는 이제 불교와 음, 연관돼서 알려졌지만 여행 코스로 된 건 17세기 후반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기행 문화의 확산과 음. 더불어. 음. 네. 근데 이 그게 그림은 개골산이라고도 써 있기 때문에 겨울인 게 좀 제 느낌에 확실해 보이는데요. 시에서 그쵸. 문장에선 개골산이라고도 그래요. 표현하고 네. 겨울이라고도 겨울에 음, 썼다라고 한 거 보면은 음. 이거는 겨울의 금강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이미지로 봤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예, 그죠. 예, 이게 예, 제 생각에서 소나무는 그냥 봄, 예.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나무로는 좀 어디 갔어? 구별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음, 어디 갔어? 예, 음. 아까 풍악산이라고 쓴 건 왠지 음, 가을 느낌이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가요? 아, 예, 아까 가을 같으셨어요. 풍악내 뭐 이렇게 써 이거예요, 있었던 거. 이거예요. 아, 여기 가을이라서 약간 낙엽 분홍색이 있는 게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이 요거요? 들어서 예, 소나무를 어, 제외한 나머지 나무들은 이런 음. 그런 좀 그냥 주황. 노르스름한 색, 붉고 나는 왜 이게 봄으로 봤지? 아,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그거는 뭐 보시는 분들에 그죠, 따라 다 저게, 다른데, 예. 예. 음, 이게 낙엽이다. 음, 또 아니, 그러니 그래, 단풍. 단풍이다. 예. 그러니 그래 보이네요. 예. 그 이제 1700년대부터 이렇게 외유를 하고 이랬지만 금강산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험난한 곳이었나 봐요. 내금강으로 가거나 그 바다로 가면. 네. 지금도 그 외금강은 굉장히 그 험난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에 비추어서 설악산이 그랬다고 해서 설악산을 그 실제 여행하기에는 양반들이 하인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걸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내설악 같은 데인가 거기 예 율곡이 가는데 또 그 강릉에서 거기까지 갔다 온데 열흘이 넘게 걸리는데 비룡폭포를 못 올라갔다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설악산이 험하고 힘드니까 그 양반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 교통의 발달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금강산은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설악산의 멋진 경치들 이런 것들은 양반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실까요? 한성희님께서 지금 다시 하나 그림 또 올려주셨거든요. 뭔가요? 그럼 뭘까요? 저는 왜 보이질 않을까요? 음, 홍학 내산 아, 총남 확대 사진. 확대 사진? 음, 그래서 확대하니까 저 단풍으로 보이시나요? 소나무를 제외한 나무들은 단풍 같긴 음, 해요. 네, 그럼 가을이죠. 네, 가을인가 보네요. 그 가서 저 교체된 다음에 가서 또 한번 다들 보시죠. 그 저는 김현철 작가님 우리 미술관에 걸려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음. 또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3강이 끝났고 제가 본의 아니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우리 미술관을 오실 텐데 5월 2일 날 한 4시쯤 오셔서 1층 전시장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린 거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 작품 숫자가 뭐 저기에 어, 비교하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저거 호암에 비교하면. 그래서 보시고 뭐 2층도 살짝 올라가서 보시고 이제 식사하시고 그렇게 헤어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좀 멀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비가 온다는 말은 없으니 그냥 놀기 삼아서 한번 오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확인되면 제가 소금 면옥에 예약을 하겠습니다. 음, 예, 제가 보내드렸는데 지금 네. 음, 추후에 지금 거기 현장 참여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네. 대략 미술관 관람은 20명 정도가 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식사는 한 14명 정도로 지금 아직 답변을 안 주신 분이 계셔서 대략 네네네. 14명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거기가 식사가 뭐 종류가 냉면 종류 있고요. 그다음에 곰탕, 육개장, 뭐 요즘 뭐 일손이 하도 딸려서인지 만둣국, 된장찌개 이런 건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해요.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아는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서 요즘 특수를 누리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식사하시고 뭐 또 시간 남으시면 그 뒤에 우주 제빵소에 가서 차도 하시고 그렇게 그냥 하루 나들이 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오늘까지 3강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박수. 네. 오랜만에 안성남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못 키시는 것 안성남 같은데.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예, 수업이 시작돼가지고 문자를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 어, 죄송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성남 선생님 들어온 거 보고 이제 줌을 갖다가 네, 이렇게 하나 음, 더 예, 띄운 건데 나중에라도 음, 들어오셨네요. 네. 관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예, 예, 친정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조금 예.
신경 쓰고 막 하느라고 예, 그 신방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예. 지금 마지막은 들어야 되겠다 하고 아, 아유, 들어왔습니다. 뭐 선생님 다 하시는 거고 별 내용도 없어요. 없는데 괜히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지. 별게 있습니까? 아유, 예. 선생님, 그리고요, 정선의 복례 전도라고 따로 있네요. 아, 그래요? 그건 뭘까요? 소아미술관 소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한데? 단톡방에 이미지를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게 네. 도록이 있는데 요번에 나온 165점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개인 소장인 것도 있고 호암 소장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예,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네. 네, 저 이제 물러가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5월 경숙 2일 날 쌤 잘 뵙겠습니다. 지내세요. 또 감사합니다. 찾아갈게요. 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